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암에 대한 치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그 시점이고 전립선 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지견에 대해서 좀 같이 해운대 구민, 뭐 다른 데도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으니 굳이 또 서울로 갈 필요도 없고, 또 제가 국립암센터 아산병원 지내면서 느낀 거지만 암 환자들은 근처에 좋은 기관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끈끈하게 이야기해 가면서 치료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용이 좀 담았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립선 암의 최신 지견입니다. 전립선은 사실 이제 여기 오신 분 중에 여성분도 아까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여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무료 검진, 전립선 검진을 나갔는데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검진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한 번 더 올 때 이제 다른 여성 질환으로 올 때니까 그때 뵙는 거로 하고 약속했는데, 그런 이제 좀 우스갯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들만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여성이 오셨다고 하면 그런 분은 없을 것 같고,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든가,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립선이라는 거는 방광 밑에 있는데, 방광은 우리가 그 아랫배에 보면 조금 만져지는 뼈 뒤쪽에 방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광 밑에 이렇게 밤톨만한 그 크기의 그 전립선이 있습니다. 그 방광에서는 역할은 소변을 채워서 소변이 나가는 길인데 그 감싸는 겁니다. 방광 바로 밑에서 밤톨만한 모양으로.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이 녀석은 전립선액, 우리가 남자들이 사출할 때, 사정을 할 때 나가는 액의 그 퀄리티, 그러니까 정말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정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자가 여성에게 전달되었을 때 나아가는 힘, 모든 그 성능들을 높이는 그런 퀄리티를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의 전체 총집합체가 정액입니다. 그 정액이 지나가는 길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 자체는 그 정액의 퀄리티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식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립선 자체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티슈들이 있겠지만, 세포들이 있지만, 그 평활건도로 돼 있어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모양을 보면 방광의 그 전립선 밑에 이렇게 3차로로 돼 있습니다. 소변이 나가는 길이 있지만 그 옆에 이제 사정이 나가는 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무슨 약물을 쓴다든지 하면 소변도 사정도 뭔가 변화가 오는 그런 장기입니다. 전립선 암, 결론적으로 전립선을 다 드러내게 되면 소변의 길은 열어놓지만 사정 나가는 길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설명은 다 해드리지만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왜 사정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해부 구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장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전립선염에 대해서도, 전립선 내의 결석에 대해서도,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다 다른 질환입니다. 근데 나타나는 증상은 조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질문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가 커지면 암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지고 오신 분 있을 겁니다, 아마. 전립선 암은 암이고 비대는 비대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염은 전립선 요도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소변 내려가는 길에 부종이 와가지고 마치 전립선이 커진 것처럼 느껴지고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증상은 비슷합니다. 소변 볼 때 잘 안 나오고 부종이 있으니까 부으니까 전립선 비대처럼 느끼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열도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입니다. 전립선 결석인데 이 결석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전립선이지 않습니까? 분비선입니다. 선은 뭔가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는 흘러 넘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립선에서 배출이 안 되는 조건, 비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 안에 고인물은 썩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썩지는 않지만 돌멩이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돌멩이 주변에 균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복합 미묘하게 여러 가지 소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결석이 있으면 옵니다. 검진을 하고 나서 오면 전립선 결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해서 오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기 있으신 분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90명 되는데 90명 모두 다 있습니다. 전립선 결석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문제를 일으킬 때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결석에 붙어있는 균, 그 균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그럼 균은 다 있겠죠. 그 균은 다 있지만 그것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할 때 전립선염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이 난다든가 소변 볼 때 아프다든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요 전립선염, 전립선 결석에 대한 것이고 암월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전립선 안에는 티슈, 그 조직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털에 의해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서 기저세포가 쭉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가 다 형성되어 있는 분비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양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서 기저세포가 깨어져서 세포가 놓여 있는 것이 깨어져서 무너져서 세포가 깨어져서 그 옆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그것이 이제 세포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세포들은 주기에 따라서 생성되기도 하고 생성되었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을 그립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더 살아야 돼. 그래서 다시 정의를 내리면 전립선 암은 세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전립선 암입니다. 비대는 하나의 세포가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악성 종양은 통제가 불가하다. 암이니까 그렇겠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그 전립선 안에 세포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세포가 끼어지면 세포 내에 그 PS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 물질에 대해서 전자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분자 구조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세포가 끼어져서 혈류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혈류로 나갔던 것들이 골반의 뼈에 가기도 하고 무게가 실리는 허리에 가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뼈 통증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그런 환자분이 많았습니다. 치료 못 받고 못 먹고 못 살 때인데 그때는 막 어딘가 아파요. 아파가 왔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막 치료해 보다 보면 전립선 암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을 했을 때는 골반 주변에 허리 주변에 주로 전이가 되지만 머리 쪽 안쪽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 암인데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알죠. 약 쓰면 좋아집니다. 그냥 수술하지 말고 약 좀 써보다가 수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찾아가는 경우도 흔한 병이 전립선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립선 비대는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살이 찌는 거고 뚱뚱해지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암은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발생률이 있고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는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 남성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의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을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아시안 쪽이니까 아시안 통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미국을 먼저 보시면 22년도의 통계입니다. 지금 24년도니까 1년 전의 통계죠. 매년 내놓기는 합니다. 근데 22년 통계를 보면 전립선 암이 전체 1위입니다. 남성에서 1위고 전체는 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포함했을 때는 유방암이 1등이 되는 것이고 전립선 암을 포함했을 남성암만 포함하게 되면
1등은 전립선 암이 되는 겁니다. 상당한 거죠. 사실은 이거를 왜 우리가 1등이 되었는데 우리는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17년도에 1위가 되었습니다. 남성 암의 1위. 그러니까 같은 동양인인데 전체 전립선 암이 1등이 됐다는 거에 굉장히 쇼킹한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실정하고 보험 실정이 다르게도 그쪽은 로봇 수술이 보험화가 되어 있고, 보험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검사하는 PSA가 보험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전립선 암을 발견하는 것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나온 거 보면 19년도, 20년도 데이터가 4등, 3등입니다. 그 전에 20년 전에는 9등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사들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하는 저 같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심각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암의 어떤 그 위중한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이 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같이 봅니다. 근데 발생률은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 건데, 사망률은 그렇게 위태위태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검사를 괜히 해가지고 빨리 암을 발견해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암인데 너희들이 너무 빨리 발견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직까지 보험권 안에 PSA라는 물질을 보험권 안에 넣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사망률이나 발생률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립선 암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하시게 되면 암의 종류가 5가지 정도 된다. 적어도 크게는 3가지 이상이다. 그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우리 환자분한테 단순한 암이 있고 중간전기 암이 있고 좀 악성도가 높은 안 좋은 암이 있는데 그 암들은 자꾸 변이를 보이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건데 모든 환자를 이렇게 적용하면 굳이 우리가 PSA 스크린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험군의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우리가 하게 되었고, 앞서 일본이나 우리나 대만이나 우리 학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암의 종류가 다르니 그런 환자들을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의 접근성이 높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양, 아시안 쪽에 있는 우리 남성들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악성도나 이런 걸 동급으로 봤을 때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이제 모여진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열심히 보건복지부에도 노크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PR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과 증상을 봅니다. 이제 도대체 전립선 암이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를 겁니다. 나이, 인종, 가족력. 요거는 조금 강한 인자입니다. 나이는 절대적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전공의를 할 때는 70이 넘으면 수술을 안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께서는 70이 넘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게 오시거든요. 최근에 87세 수술을 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교수가 저는 91세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임상은 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탑인데 그런 정도의 나라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위험 인자가 나이가 되냐면 이 암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암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요 시 땅 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유전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암이 걸렸던 그런 사람이면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검사해야겠죠.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럼 전립선 암 환자들한테 제가 아들이 있으세요? 따님 있으세요? 물어봅니다. 그 유전자 중에 이게 호르몬에 반응하는 암들이다 보니까 전립선 암은 남자에게는 전립선 암으로 가지만 여자에게는 유방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방암 검사를 꼭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도 좋아져 가지고 유전자 패널이 있습니다. 그 패널을 검사를 다 하게 합니다. 그게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권 안에 움직이거든요.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전립선 암이 있는 사람들은 난 미리 검사를 하게 되면 암 유전자 변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 미리 검사해서 그럼 전립선을 뗄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은 전립선 암을 손을 대지 말고 그 임상적으로 지켜보다가 치료해 나가자는 쪽이고,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그 패널을 추천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전립선 암입니다. 그리고 인종 아까 말했죠. 미국계,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은 더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우리들이 또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스크린을 해야겠죠. 그 외에는 이제 호르몬, 당뇨병, 성인병 여러 기타들이 있고, 뭐 음식들 이제 빨간 색깔의 그 소고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육고기, 기름 그 자체가 이제 암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립선 암의 증상을 보니까 빨간 거 요거만 알면 됩니다. 정기검진이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 증상은 아까 앞에 그림에 4가지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4가지 그림에 염 증상이나 돌멩이 증상이나 비대 증상이나 비슷합니다. 암이 적어도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비대 증상과 함께 암이 자라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검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증상이 없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 그죠? 이제 우리가 열이 나는 거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열이 났다는 말은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기 때문에, 열이 났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고 찾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머리나 폐에는 그 암이 자라면 뭔가 빨리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저 밑에 있는, 방광 밑에 있는 요만한 그 밤톨만한 그 전립선 암은 표현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검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립선 암을 진단을 할 때 있어가지고 요거 4가지를 거칩니다. 직장 수지 검사, 만져봤을 때 전립선 암은 전체 밤톨만한 그 공간 안에 전체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외곽에 생깁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도돌도돌한 것이 부드럽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뽀함하게 만져지는데 하드하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런 티슈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뇨의학과 교수들이 트레이닝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SA 검사를 합니다. 저게 한 1, 2만 원을 할 겁니다. 그 검사를 받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험권 안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뭐 비싸면 비싸고 저렴하면 저렴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50세 이후에는 꼭 한번 1년에 한번 받아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 친한 친구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국가검진 다 받았는데 왜 이래? 검진을 다 받았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암이 내 몸에 전이가 됐어? 근데 그분은, 아버님은 몰랐던 겁니다. 국가검진을 받으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국가검진 받는 그 피검사에 PSA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비뇨의학과에 가셔가 암 전공을 하는 교수를 만나야지만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우리 교수들이 PSA를 스크린에 넣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안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전립선을 보게 됩니다. 그 전립선을 보면 어느 정도 암은 암인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대개 그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한 40%, 많으면 40%, 대개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한 2명, 3명 정도 건져내지 8명, 7명은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십시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MRI가 보험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희소식입니다. MRI는 초음파보다도 그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민감성,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sensitivity, specificity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더 높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암이다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총사였습니다. 만져봐라, 피검사해봐라, 초음파해봐라. 이 삼총사로서 암을 구분을 해내고 조기 검진해서 어떤 치료로 접근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사총사가 됐습니다. MRI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건강이 걱정이 되고 하면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MRI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하지는 않습니다. 유소견, PSA나 DR이나 초음파에서 유소견, 의미 있는 소견이 있을 때 MRI가 보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이 모양이 이제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분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 녀석이 PSA입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서 이 수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간단하게 피를 뽑아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PSA 물질이 아까 어디 많다고 하던가요? 전립선 안에 세포 하나의 세포질 안에 제일 많습니다. 깨어져서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깨져서 혈류로 들어가는 그런 조건,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이럴 때는 PSA가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다 암이냐? 아니겠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정밀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구분해 봐야 된다더라. 앞서 슬라이드에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PSA의 발견율이 이렇습니다. PSA 수치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PSA가 정상 범위가 얼마예요? 를 물어보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과학에 근거했을 때 4 미만은 한 10%, 10 미만은 20%, 20 미만은 30%, 20이 넘어가면 상당히 높죠.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암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4 미만에 작지만은 사실은 1 미만 또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치를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PSA 상승 속도, 밀도, PSA, 프리 PSA, 자유 PSA에 대해서 그것도 검사하는 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의 도움을 주는 어떤 검사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리얼하게 1년, 2년을 쭉 팔로우를 합니다. 제 환자분들은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모양의 패턴을 보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암이 의심이 되니까 조직 검사를 권하게 되는 것이고 막 요동치는 분이 있습니다. 암일까요? 아닐까요? 암 아니겠죠. 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비대하고 염증 중에 염증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베이스하게 이게 우리가 조직을 잘라서 봤을 때는 그 조직 안에 암하고 염증하고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증이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 질문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금 24년도까지는 암은 암이고 염증은 염증이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감염이 되어서 암이 되는 장기가 있습니다. 위암,
헬리코박터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궁암, 여성 자궁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16번에서 그 암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간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그러나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암하고 염증세포들하고 암세포하고 그 주변에 같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암은 암이고 염증은 염증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SA에 따라서 이런 패턴을 보이니 암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낮아도 암은 발견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초음파입니다. 아까 초음파하는 방법은 직장에다가 이런 기구를 넣어서 전립선을 보게 됩니다. 이 전립선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방법이 없어서 MRI나 이런 것들이 보험권을 안 들어와 있으니까 비싸게 이제 검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만 작년부터는 보험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음파하고 MRI를 같이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간적으로 이제 우리 그 조정해가지고 암이다 아니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초음파를 보면서 옆에서 나오는 뾰족한 침이 순간적으로 찌르고 나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가 15년도였는데 그때 그 조직 검사하는 선생님은 한 30군데를 찔러요. 전립선이 큰 거예요. 우리는 작아요, 대체적으로는. 30군데를 찌르는데 우리는 지금은 12군데를 찔러요. 그러니까 뭐 거의 조직 검사로 그냥 전립선을 전체 다 꺼내는 셈이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그러니까 동증이 있으니까 마취를 걸고 다 합니다. 물론 접근 방법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조직 검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편적인 스탠다드는 이렇게 항문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옆으로 조직 검사를 12군데 좌측 우측 이렇게 6군데에서 12군데 한다더라. MRI 소견을 같이 해가지고 유소견을 더 찌른다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MRI를 이제 초음파에서 안 보였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T2 weighted, 뭐 diffuse weighted image, ADC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세 개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요거는 세포가 이제 암세포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조직 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위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타겟 바이옵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완치 가능하다. 조기 발견하게 되면 완치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세계 최고 건의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지침이라 해서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왔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매년 1월달, 2월달에 그 학회를 가가지고 그거를 공부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내용들을 보면 45세 이상부터 PSA를 시행해라. 꽤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률, 그 남성의 암이 1등이 된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발견해라는 겁니다. 위험인자, 가족력이나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세부터 합니다. 제가 제일 어린 나이에 36세를 했습니다. 36세 환자인데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지냅니다. 그분은 이제 사정을 못하니까 아기는 못 넣고 대신에 이제 인공수정을 해서 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방법을 선택했고 그 정도로 유전자가 있으면 그렇게 빨리 나타납니다. 뭐 이거는 변기인데 우리는 T변기를 씁니다. TNM 변기를 쓰는데 1기, 2기, 3기, 4기로 표현했습니다. 전립선 안에 그 국소적으로 있을 때 비대수술을 했는데 우연히 발견된 경우 1기라고 합니다. 근데 2기는 이제 양측의 전립선 내막 안에 있습니다. 그 조직을 꺼내보면 이게 단단한 통통한 그 밤톨만한 그 캡슐 안에 암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홀라당 떼내면 레디칼, 건치적 수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기부터는 이제 접근을 합니다. 피막을 뚫고 나간 겁니다. 아까 지금 암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저세포의 막이 깨어져 가지고 세포가 무너져서 깨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세포의 모양을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으로 표현한 겁니다. 캡슐을 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정랑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3기에 나옵니다.
조금 예후가 안 좋겠지요. 그 전에 발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사기는 그 주변의 방광, 직장 이 주변으로 번져나갈 때를 사기라고 합니다. 기수가 높아질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이 기수가 높아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악성도가 안 좋습니다. 악성도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악성도가 낮은 거는 60대 발견된 악성도도 80대 돼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악성도가 높은 7점, 8점, 9점 이런 것들은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암은 하나가 아닙니다. 전립선 암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같이 손잡고 왔는데 네 암하고 내 암하고 다르다더라. 나는 이만큼 하고 말았는데 왜 나는 방사선도 째야 되고 약물도 써야 되고 항암 치료까지 하지? 암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치료 방법이 또 틀려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 병기는 뭐 요거는 CT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방광의 주변으로 전이가 되어 보이고 뭐 MRI는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정확하게 잘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뼈 스캔했는데 뼈의 저 아래쪽에 보면 그 척추 아래쪽에 보면 이게 검은 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게가 중심이 실리는 쪽에 전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게 전이가 되어도 그러면 이제 치료 약물로 갑시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렇게 하나만 딱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합니다. 근데 90대 저렇게 하나 보였는데 적극적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60대, 70대 10년 이상 사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런 거를 아는 선생님들은 수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립선 치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남아있는 생존, 잔여, 내가 90인데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해달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도 좋습니다. 지금 나온 우리 지금 최신 지견은 약, 그 다음 방사선, 수술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10년 생존율입니다. 너무 좋은데 왜 무조건 수술해? 왜 RT 안 하고, 방사선 안 하고, 약물 안 써? 왜 무조건 수술해? 이거는 그 의사가 이분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이, 건강 상태, 병기입니다. 아까 지금 병기가 올라가면 예후가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후가 안 좋아도 약이 좋고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면 제가 표현을 합니다. 50대, 60대 오면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치료받으십시오. 70, 80대 되면 아이고 이제 대학원 이제 졸업하시는 때쯤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90대 넘어가면 아이고 이제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좋은 효과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수술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효과가 좋다더라.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좋다더라. 그 다음에 수술도 효과가 좋다더라.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잔여 생존 기간을 가지고서 관찰요법을 할 거냐, 관찰요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거냐, 방사선을 할 거냐, 호르몬을 차단할 거냐, 항암 치료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 병기가 사기는 뭐는 뭐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바뀌게 된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오래되어도 오래 살더라.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충 생존율을 늘리는 약들, 그 다음 방사선 기구들, 치료 기구들이 많이 나왔다더라. 그것 때문에 이제 치료 옵션이 자꾸만 다양해지는 겁니다. 적극적인 기대요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발견됐는데 60대 성생활을 참 해야 된다. 정말 전립선을 떼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불우하다. 이제 전립선 자체가 성기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실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싫다. 그러면 암이 있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스케줄을 짜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이옵시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MRI를 하고 PSA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느낌은
그거보다는 암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암을 몸에 두고 다른 걸 어떻게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성생활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기다리게 된다. 그럼 그런 조건에 암이 있습니다. 악성도가 많고 안 좋고 하는 그런 암이 아니라 정말 온순한 암, 착한 암이면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또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결국에는 60, 70% 결국 나중에는 악성도가 높아지든지 암이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수술방에. 그래서 로봇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에는 배를 열지는 않습니다. 복강경으로 하는 데이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로봇으로만 한다. 이게 딱 머리에 박혔습니다.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개원인 선생님들하고도 발표를 했는데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아버지면 로봇으로 하겠냐고. 이거는 디베이트, 그러니까 논의의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로봇가 제일 좋다는 것이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한테 물어볼 때는 그 비싼 거를, 결과도 비슷한데 양심도 없이 어떻게 로봇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서 저는 떳떳하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로봇도 해야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알겠죠. 로봇으로 해야 된다. 배를 열고 수술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건데, 결론은 이제 수술 잘하면 로봇이든 배를 열고 수술하든 다 잘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로봇가 좀 더 뛰어나다. 그래서 로봇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레디컬하게 가자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변기가 낮을 때 근치적으로 완전히 박멸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방사선을 쬐거나 약물 치료하면 10년 뒤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기에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장면인데 전립선을 향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 박스에서 제가 수술을 하면 몸속에서 그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피가 나서 또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수술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고 있으면 저기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로봇 팔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텔레폰 전화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통할 때 텔레폰 하듯이 요거는 텔레 서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움직임이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리스트, 손목이 돌아갈 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깊숙이 들어가서 손이 안 닿는 부위에 제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10배를 키워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혈관인지 신경인지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해운대 백병원 그런 병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봇의 장점은 뭐 빠른 회복인 거고,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실금 발기부전의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많겠지만 요실금 발기부전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초기에는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요실금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줄줄줄줄 아직도 흐른다는 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마다 해부 구조가 다 틀립니다. 전립선 모양도 틀리고, 전립선이 들어가 있는 위치도 틀리고, 전립선이 근육하고 포함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모양도 틀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스탠다드로 수술을 해도 이제 요실금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배를 열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그 다음 발기부전에 대한 신경을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광, 전립선, 요도인데 전립선이 나가고 나니까 노란 줄이 신경입니다. 그 전립선 뒤쪽에 주로 있지만 전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귤 껍질,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벗기는 거죠. 벗기면서 신경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벗겨가지고 전립선 안에 것만 떼고 결국에는 이제 방광과 요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신경이 요게 후방 뒤쪽에 많은데 요 부분을 노란 거를 싹 벗기는 겁니다.
로봇으로. 그러니까 거의 현미경 수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은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해서 참 좋긴 하지만, 수술을 안 하고 놔두놨을 때 10년 뒤에 어떻게 변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기가 낮은 거는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예후가 비슷하다는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대신에 3기 이상의 그 데이터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 제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다 떼내버리는 게 후환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수술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빨간 거 전립선만 향해서 들어가는 그 방사선 양이 최대한 높고 그 부위만 째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중립자고 양성자고 이렇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그 SRBRT에서 그 부분만 타겟팅하는 그런 기술을 최신지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방사선 째게 되면 그 주변에 부종이 옵니다. 방광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대변 보는 것이 설사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소변 보는 거 자주 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10년 뒤에 이 암이 완치가 됐다 안 됐다는 수술적인 치료하고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전립선 자체는 약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암 자체가 전립선 암이 오른쪽 왼쪽 한 군데 이래 있는 게 아니고 모양도 다르고 그 악성도가 다른 암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은 대충 꽂아넣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전립선을 남겨두고 싶은데 삶의 질을 위한 거죠. 전립선 치료가 약으로도 방사선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전립선을 남겨놓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권해볼 수 있는, 그러나 거의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치료 진행 시기인데 이게 PSA입니다. 아까 P를 뽑았을 때 PSA 양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이거는 이제 수술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PSA가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베이스를다가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치료가 완결돼야 되는데 PSA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호르몬 차단을 합니다. 그럼 차단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 암이 아까 전에 종류가 여러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크게 한 5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그 암이 재발을 하는 겁니다. 재발이라는 게 이제 내가 네 약에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저항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니까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합니다. 굶긴다는 뜻입니다. 차세대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호르몬을 박탈하면 이게 암이 자라나오는 거를 굶기니까 아사가 되는 겁니다. 아사가 되면 이제 또다시 PSA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항암 치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이제 있는 듯 해도 계속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 다른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성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전립선 암을 오래 치료해 보다 보니까 삶의 질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다가 사람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PSA만 보여주는데 선생님 PSA가 얼마입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PSA가 높아요. 그러나 치료를 안 할 때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요. 그런 경우에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인터벌을 가지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의사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사의 노하우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약을 끊기도 하고 이 약을 써보기도 하고 이때는 방사선 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 방법이 참 재밌지만 속이 타는 거죠.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A, B, C 순서대로 안 되고 뭐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설명도 부족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의 시간들이 거치면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약에 대한 건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호르몬 차단하는
그거를 알게 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거세를 하니까 그 소변이 잘 나오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세가 전립선 그 비대 수술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줄여버렸거든요. 그 우리 몸에 남성 호르몬이 고안에서 나옵니다. 고안에서 나오고 그다음 부신에서 나옵니다. 1대9 정도 비율입니다. 2대8.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자꾸만 전립선을 이렇게 살찌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걸 차단하니까 전립선이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 나오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알게 돼서 호르몬 차단요법이 전립선 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66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호르몬 1차 요법, 차단요법 말고도 이렇게 좋은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약들이 나오니까 약들도 좋은 게 많네. 그래서 다 좋은 약인데 생존율을 늘립니다. 삶의 질도 좋아지게 하고요.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성 이제 호르몬 감수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호르몬에는 아까 약을 썼는데 호르몬이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했으니까 약을 썼는데 반응하는 단계면 초기라는 걸 알겠죠. 초기에는 이런 약을 쓰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앞서 세 가지 약들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그것이 반응을 안 합니다. 아까 암이 여러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변이를 보이는 그런 내성을 가지는 균들, 불응성을 가지는 그 암들이 세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을 한 번 더 다른 곳에 째자든지 그런 약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항암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암제를 하면 화학약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그 쇼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먹는 약보다는 이건 너무 좀 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쓰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펠로 할 때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주목나무에서 나온 추출한 약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든 항암 치료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서 환자들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앞서 말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댔지 않습니까? 수술, 호르몬, 항암제, 이 트리플렛 세라피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좋고,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힘드실 거고, 조기에 발견됐던 악성도가 높은 점수, 글리슨 스코어에서 악성도가 높은 8점, 9점, 10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이런 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다. 이제는 이제 변이를 보이는 약을 써도 돋지 않을 때 이런 우리 국내에는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가지고 사실은 지금 들어온 전립선 암 환자들은 이 순서에 맞춰서 쓰기가 쉬워졌지만 이전에 걸려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억울하게 보험 혜택도 조금 못 누리고 약 쓰는데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지금 쓸 수 있다, 항암제, 약물치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루테시움이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주사를 주고 거기에 항암 진단을 했습니다. 암이 있는 곳에 가서 탁 들여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딱 째면 스캔을 하면 암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가 거기다가 약을 붙인 겁니다. 방사선 재료를 붙인 겁니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탁 붙여 놓으니까 그 녀석이 추적을 해서 암에 있는 세포에 가서 세포에 탁탁탁 붙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게 방사선 효과를 보이니까 암이 죽는 겁니다. 드라마틱하죠. 보험권 안으로 올해 내지 올해 말에는 된다고 한다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거를 보니까 드라마틱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세고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위험한 수준까지 가고 생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발표할 때 진짜를
하면 좋은데 임상에서 발견됐을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표적 치료가 나오면 아마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우리가 보험권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PET-CT라고 보면 됩니다. PET-CT 여러분 찍어 보셨을 것 같은데, 요런 이제 검사 목적이었는데, 요런 루테시움을 붙여가지고, 암에 따라가서, 암에 이제 새까만 거 보이시죠? 치료하고 치료 후에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뼈에 가 있는 것들, 주로 뼈로 가니까 그 녀석이 가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겠죠. 양이 적거나.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제 요 도표를 이제 좀 보면, 도표, 검은색 도표가 이제 지금 루테시움의 그 도표인데, 이게 오래 멀리 가게 되면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카바지탁셀이라서 아까 전에 항암제, 독시탁셀, 카바지탁셀 다음 쓸 수 있는 약인데, 그 약 밑으로 이제 빨리 돌아가시는데, 루테시움을 쓰니까 더 오래 살더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진짜 임상에서 경험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많이 못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재발시는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피 검사도 하고 CT 뼈 사진, PET-CT까지 찍으면서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그 뼈에 가 있는 거에다 방사선을 때릴 건지, 약물 치료로 계속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모든 암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지 않고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치료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제 생존율에 대해, 예후에 대한 마지막인데요. 예후에 대해서 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간전이가 되면 사실은 조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제 전립선 암의 특징을 보면, 이거는 바이탈 올간을 이제 침범을 잘 안 합니다. 그 바이탈 올간이라는 거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장기인데, 폐나 심장이나 콩팥에 이제 그런 장기들이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장기로는 전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 전이가 됐다면 예후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평균값인 거죠. 교과서에.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떤 분은 경험이 없는 그 어떤 닥터한테 당신은 3년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좀 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저하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암센터에 있을 때 제 스승이었던 분도 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평균값을 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지금 또 그분은 3년만 살아야 되는데 지금 13년째 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이제 표적치료, 아까 루테시움이 나오면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분 기다리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이제 PSA 5,000이 넘은 상황에서 몇 달 끌고 가시다가 쓸 수 있는 약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제가 학회를 하고 있는데 문자로 그동안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버님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찡 하면서 눈물이 났는데, 그 전립선 암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거지 병과 함께 치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고 또 자기 인생관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이런 치료를 하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막 고생해서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가 있다가 SRT 타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도 좋은 병원들이 많으니까 좋은 의사들하고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힘든 것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전립선 암이다, 그런 거죠. 예방하는 거는 이제 권고를 합니다. 암에 대한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 건강 체중 유지해라, 신체 활동을 해라. 약간의 그 온도가 올라가면 암은 많이 예방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권유하는 겁니다. 몸의 체온이 1도만이라도 올라가면 좋겠다. 하루에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잘 드시도록 해라. 그리고 가능한 고기는 먹지 말라는데, 고기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손바닥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손바닥 두께만큼의 손바닥만한 것이 한 500g 됩니다. 평균 자기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프로틴 양이니까 그 정도는 잘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술, 담배는 암의 발암 인자입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 담배 하지 말고, 뭐, 요런 내용들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립선에는 오늘 왔으니까 전립선에는 뭐가 좋습니까? 저는 콩류, 발효된 콩류, 낫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두부 이런 것들. 그리고, 토마토 참 좋습니다. 토마토가 저는 많이 권합니다. 토마토에 있는 성분이 전립선 암의 예방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10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 친구 아버님이 몰랐습니다. 암 검진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했는데,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자녀분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또 본인이 PSA가 포함된 암 검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여기까지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학회 차원에서도, 비뇨 종양 학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PSA가 국가검진 스크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빠른 진단만이 답이다. 제가 오늘 강의에 요 내용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PSA 반드시 검사해 보시고, 그리고 전립선을 보는 선생님들, 비뇨기과는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뭐 굳이 그 조직 검사해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비뇨의학과 교수 중에도 종양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교수님은 조직 검사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만 하는 선생님, 종양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PSA를 포함해서 꼭 스크린에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올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